대수능 한국사에 확실한 자신감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한국사 11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저께 우리 반 학생의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저께도 촬영이 있었는데 촬영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어머니한테 문자가 와 있고 친구한테 막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 우리 한국사 강의를 듣는 친구 중에 방송으로 이 강의를 만나는 친구들은 뭐 새학기 시작한 다음에 보겠지만 사실 지금 이게 정시 입시 거의 마지막 그 타이밍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미 2개를 다 붙었어요. 잘했죠. 그리고 진짜 가고 싶은 학교에 번호도 안 떴어요. 그래서 이 2개 중에 막 고민을 하면서 거의 학교를 결정한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제일 가고 싶었고 또 번호도 안 떴던 그 학교에서 정말 문 닫으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이 나서 막 어머니 막 울고 계시고 아이는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기뻤던 건 친구가 합격을 했다라는 그 소식, 우리 반 학생이 합격했다 이 소식보다는 그 친구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사실은 부모님과 제 앞에서 같이 상담을 할 때도 엄마한테 이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사랑은 많은 친구인데 표현을 툭툭툭툭 약간 무뚝뚝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 잘해 엄마한테 잘해 좀 너 이런 식으로 맨날 상담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아이고 하고 막 격려했던 친구인데 어저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누구야 이게 다 결과가 다 나오고 네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 이렇게 다 결정이 되고 나니까 누구한테 제일 고맙냐? 그랬더니 엄마죠 그러더라고요. 엄마 옆에서 막 울고 계시는데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했어요. 안아드려 막 이랬더니 아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해. 나 약속 지켜 막 지키고 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진짜 3년을 그 친구를 뒷바라지하면서 시동 걸고 매일 데리고 또 데려가시고 하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아이고 어머니 너무 아들한테 다 올인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아들이 그 사이 좀 한 뼘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친구가 그 고마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아는 게 좀 감사했어요. 제가 어저께 다른 과목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쌤도 요즘에 그런 거를 새삼 느끼고 있어요. PD님, CG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또 우리 코디 실장님 이런 분들이 없으면 내가 과연 이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저는 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역사밖에 모르는 진짜 사람인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요즘에 새삼 느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수험 생활에 딱 떠오르는 그래도 내가 참 이 사람한테는 고맙다. 나를 위해 많이 애써주고 있다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 감사의 마음을 오글거리더라도 작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수특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오늘부터 이제 조선 후기야. 이 조선 후기 내용을 아주 길게 끌어갈 수는 없어서 우리가 지금 한강으로 탁탁탁탁 칠 거예요. 문제 스스로 해결할 거고요. 중요한 내용만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조선시대인데 이 조선시대 중에서도 양란 이후에 그렇지 얘들아 조선 후기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를 배울 거고요. 지금 개항 전까지 그렇게 오늘 고종 즉위 직전까지의 상황을 정치사로 다뤄갈 예정입니다. 2018년 기출문제 좀 분석을 하자면 조선 후기에서 2문제 나와요. 이건 거의 딱 픽스가 돼 있습니다. 후기에서 2문제가 나오는데 2019학년도 대수능에서는 영조가 나왔고요. 사실은 2018년 모의고사 중에 4번 이상은 정조가 나왔습니다. 후기에 2명의 임금, 21대, 22대 임금인 영조와 정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영조는 탕평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주면서 정답은 영조의 대표적인 정책이자 오늘 첫 시간에 바로 배우게 될 균역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또 한 문제는 2019학년도에 뭐가 출제됐느냐? 2018년도 6번의 모의고사에서 수도 없이 나왔던 정말 수도 없이 나왔던 우리가 다음 강에서 다룰 겁니다. 12강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서민문화, 신윤복,
김홍도의 그림을 가지고 이 시기의 서민 문화를 추론하는 정말 전형적인 문제가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조선 후기 두 문제 때문에 고민하진 않았을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그 한 문제씩의 이제 비밀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모르면 우리 64페이지에다가 좀 포스트잇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고 뭐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요, 양난 이후야. 임진왜란, 정묘, 병자, 호란 이후에 조선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전의 시스템 다 붕괴됐어요. 토지대장이 어딨고 지금 뭐 인구 조사가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 거 하나씩 복구해 나가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정치 변화 역시도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큰 숲부터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양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가 변화하거든요. 다 바뀌어요. 정치, 그 다음에 뭐 경제, 수치 체제 다 바뀌게 되는데 이 제도의 변화를 양난을 기준으로 갈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정치 변화도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붕당, 예송, 황국, 탕평, 세도정치라고 하는 이 용어, 개념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수능 개념에서 한번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수능 개념에서 이 강만 딱 보고 오면 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충분히 수능 특강, 이게 몇 페이지냐? 64페이지거든요. 예, 나와 있죠. 여기에 있는 핵심 키워드만 선생님이 따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한번 보자. 조선 정치 핵심이 뭐야? 모와 모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대답해줘야 돼. 해야 돼. 여기서 뭐 이성육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고려로 지금 가는 거야. 조선 정치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의정부와 육조라고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기억해요? 예, 근데 이 의정부와 육조가 실무를 담당하고요. 의정부 이 재상들의 합의, 요게 있어서 육조 직계제니, 의정부 서사제니, 조선 전기에서는 그거를 좀 포인트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이 만만치 않았어요. 대단한 전쟁이 있었던 건 임진왜란정이 200년 동안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이들의 침략이나 이들의 소란이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왜구나 여진족의 침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사실은 비변사라고 하는 임시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을묘해변이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는 이 임시기구가 그냥 늘상 노상 있는 상설기구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건 국방과 관련해서 방비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웬걸 임진왜란이 빵 터져버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거기서 뭐 의정부와 육조가 막 지금 피랑길에, 이게 아니라 비변사라고 하는 원래 이 국방과 관련된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구가 된 이 비변사의 권한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빵빵해지고 확대되고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정을 총괄하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바로 이 비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총괄, 원래는 그런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게 언제 얘들아? 조선 후기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은 약화되고, 여기에서 웬만한 일들이 좌지우지되고, 여기서 사실은 막 인사까지 막 주무르게 되면서 사실은 이 비변사의 기능이 굉장히 확대되었다.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비변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개념 용어 확실하게 암기하고 가셔야 되고요. 이걸 대답 못한다 그럼 여기 지워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는 확실하게 나오는 주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군사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안 됐잖아. 야, 군사제도가 정말 명확하게 딱 세팅이 되고 힘이 있었다면 우리가 전쟁 시작하고 개시하자마자 그렇게 불과 한 달여도 안 돼서 수도 한성이 끝났겠어? 임금이 피란하고?
그리고 그들은 조총 쏘면서 막 임진왜란때 막 왔어. 근데 우리는 그런 무기 개발도 안 돼 있었어. 그래서 중앙군 역시 군사 역시 중앙도 지방도 다 뭐 할 수밖에 없었다. 개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먼저 알고 갑니다.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 5위 체제였어요. 끝이 다 위로 끝났습니다. 충무위 무슨 위 그래서 다 위였어요. 중앙을 지키는 거였는데 이걸 뭘로 바꿨느냐. 5군형 용어만 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5군형으로 바뀌어요. 5군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수특에 나오지만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외워. 다만 이 5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5군형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건 바로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훈련도감이란 여기 나오죠? 선생님 일부러 정리해놨어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64페이지에 5군형이라고 하는 날개단에 있는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훈련도감은 뭐냐? 그 전란이 한창이었던 임진왜란 중에 저들은 조총 쏘고 있어. 근데 우리는 화살 쏘고 있어. 그래서 탄금대에서 막 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저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인지한 거지. 그래서 상비군으로 늘상 존재하는 군대로 여기서 이 역할만 할 수 있는 군형인데 바로 무엇이었느냐? 포수, 사수, 살수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총을 개발해서 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활 쏘는 사람, 창, 칼 쓰는 사람 이렇게 해서 삼수병으로 구성한 것이 바로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은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5군형에 속해 있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벌써 이 양난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변사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굉장히 확대됐고 심지어 조선 후기의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고요. 5군형 5위가 5군형이 되었고 이 5군형 역시 새롭게 재편되었으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뭐 정도를 좀 기억해주면 좋겠다. 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임진왜란 중에 나왔던 훈련도감 정도를 기억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벌써 통치제도의 변화 다 얘기했고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수능 유형 익히기 69쪽 1번 문제입니다. 풀구선 한번 맞춰보세요. 여진족과 왜구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했어요. 근데 을묘 외변을 당하자 급한 일에 대응하게 하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러다가 국가의 중대한 논의가 모두 이걸로부터 나와 문제가 심각하대. 그치? 그래서 지금 이건 뭐예요?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구가 되고 그 이후에도 모든 중요한 거를 여기서 결정하고 있다. 비변사 얘기가 되겠죠. 그럼 비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됩니다. 그럼 비변사가 이렇게 확실하게 기능이 빵빵해지고 확대된 건 바로 뭐였다? 그렇죠. 전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상대등 얘기 나오려면 신라의 화백 회의가 되겠고요. 이거는 뭡니까? 왕명출납 국왕의 비서기능 승정원이 되겠습니다. 3, 4의 하나 관리감찰 사헌부 얘기고요. 이거는 뭐야? 중서문화성 중추원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고려시대 얘기인데 도병마사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고위관리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3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만 바뀌냔 말이야. 군사제도만 바뀌냔 말이야. 지방군도 사실은 다 바뀌어요. 중앙군도 바뀌어요. 비변사의 기능은 강화돼요. 그런데 사실 결정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죠. 야, 전란이 그렇게 있었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하고 국토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양안이고 호족대장이고 막 노비문서 이런 거 다 소실됐는데 옛날 같은 세금, 수치 어떻게 가능해요? 바꿀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라님이어도 이거는 세금을 조금 줄여주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 세 개는 다 시험에 나왔고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주제고요. 2019학년도 그리고 수능에 단독으로 나왔고요. 역시 수능에 나왔고요. 얘들아 이거 모르면 수능 못 풀어요. 이거 확실하게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전기에 우리가 토지세로 내는 개념이 뭐가 있었냐면 세종 때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해요? 세종 때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또 풍흉에 따라서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갔던 것이 조선 전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이제 그러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뭐 4에서 20도 사이를 막 탁탁탁탁탁. 그래서 최소 거의 비율로 하는 거야. 풍용에 관계없이 픽스해버려요. 1결당 4에서 6도면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조선 전기의 4에서 20도 시기에 비하면 훨씬 어떻게 된 거예요? 나아진 거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알겠죠. 계속해서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별표 여러 번 쳐야 됩니다. 여러분 64페이지에 이게 괄호 2번에 있거든요. 형광펜 둘러버려요. 대동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동법은 영화 광해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예, 각종 컨텐츠에서 이 대동법을 직접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우선 이걸 알려면 역시 조선 전기의 공납제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공납제도가 조선 전기에 어땠냐면 현물로 내는 거였어. 말이 어려워? 다시 한번. 현물로 집집마다 내는 거였어. 아니 우리 동네에 미역이 막 특산물이야. 막 전복이 끝내줘. 그럼 이거를 집집마다 전복과 미역으로 걷어간 게 공납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부담도 되게 클 뿐만 아니라 아니 내가 미역과 전복이 특산물인 동네에 살아야 그걸 내는 건데 이건 뭐 나는 강원도 산골짜기 살고 있는데 뭐 전복 20마리 갖다 내래. 그럼 나는 못 구해.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대신 이거를 구해다가 누군가한테 부탁해서 돈 주면서 돈이 아니라 뭐 곡식 주면서 해줘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 업자들이 누구였느냐? 방납업자들이라고 해요. 그럼 정선아한테 전복 20마리 값이랑 운임이랑 요 정도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10배씩 막 폭리를 취해서 이 방납의 폐단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16세기 이후 방납의 폐단이 극심해서 특히 이와 같은 자들, 율곡 이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거 이렇게 현물로 걷지 마라. 쌀로 걷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안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우리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때 세자였던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이 광해군이 전쟁 끝나고 즉위하죠. 이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해서 100여 년이 걸려서 전국으로 확대된 이 제도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대동법이에요. 그럼 대동법의 핵심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동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옛날에 집집마다 현물로 걷었죠. 잘 기억해.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했느냐? 기준이 집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땅이 돼요. 땅. 이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땅이 있는 사람에게, 즉 땅을 소유하고 있는 뭐 부자든 뭐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땅을 갖고 있는 이 지주에게 땅을 기준으로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1결당 12도의 곡식을, 즉 쌀을 걷게 한 거예요. 그럼 잘 봐. 쌀로 내지. 현물을 더 이상 구할 필요 없지. 게다가 안 되면 뭘로 내도 되느냐? 옷감으로 낼 수 있어요. 무명이나 배와 같은 옷감으로도 낼 수 있고요. 화폐, 동전으로도 낼 수 있어요. 어쨌건 미역이랑 전복 구하러 나 안 다녀도 된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정선아는 땅이 것도 없어. 1도 없어. 1결도 없어. 그럼 나는 이 부담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안 져도 돼요. 근데 이게 100년 걸린다고. 100년. 백성들 입장에서는 땡큐지. 아니 땅 있고 부자면은 더 세금 많이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생각이에요. 아니 뭐 연봉이 10억인 사람이랑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랑 세율이 같아요? 아니면 내가 막 지금 여기에 막 몇백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세금이 같아요? 다르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 이게 이렇게 100년씩이나 걸려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유는 이 지주들이 강력하게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조선의 높은 관리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양반 지주들입니다. 작든 많든 뭐 크든 어쨌건 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토지에 따라서 1결당 12도씩 곱해갖고 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어마어마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친 듯이 반대해요. 그래서 광해군대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국경 쪽 제외하고 전국으로 실시됐는데 100년이나 걸린 이유는 그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이렇게 어쨌건 밀어붙여서 바꿨어요.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내요. 그러면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제사가 있어.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행사가 있어. 사과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고 전복도 필요해. 그럼 이제 어떡해? 그럼 어떡해? 나라에서 그래서 어용상인이라고 불리는 국가에서 공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상인을 얘기합니다. 예, 국가에서 이 공인들에게 전국의 이러한 장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물건, 현물을 구해오게끔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막 쌀을 몇십 톤씩 가지고 가갖고 전복이랑 바꿔치기 하냔 말이에요. 결코 그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뭐가 상품, 화폐의 경제가 굉장히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온갖 장시에 다니면서 물건을 구해가지고 그걸 납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이게 조선 후기에 무엇이다? 상품, 화폐,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역과 관련된 균역법입니다. 사실 조선의 사람들은 양인 남자들 이러한 뭐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군역이라고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요역과 군역을 담당했어야 되는데 역이라고 했죠. 그 중에 군역. 나가서 그거 하고 싶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65페이지 맨 위에 있죠. 군역 대신 군포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규정보다 많이 징수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영조 때 꼭 기억합니다. 농민에게 군포를 2필 걷던 것을 1필로 바꿔줍니다. 그럼 사실은 거의 세금이 반토막 난 거잖아요. 옷감을 반만 걷으니까. 그렇죠? 양을 줄여줬어요. 뭐 기간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건 이 1필로 징수하게 되면서 이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누구에게 걷었느냐? 토지 있는 사람에게 1결당 2두만 더 내라고 하면서 역시 지주에게 이걸 부담시켰고요. 약간 부유한 민들에게 선무공간이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관직은 아니지만 뭔가 선무공간 하면서 이 부민들 좀 먹고 살 만한 이들에게 옷감을 징수하면서 부족한 세금을 보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균역법 같은 경우에 2019학년도에 영조 시기를 물어보면서 이번에 출제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 세 개는 결국에는 뭐가 바뀐 거예요? 수취 체제, 수취 제도가 바뀐 거고요. 이건 뭐가 바뀐 겁니까? 여기였고요. 이거는 뭐가 바뀐 거예요? 공납 제도가 바뀐 겁니다. 뭘로요? 쌀로 내는 걸로요. 누가요?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요. 갖고 있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세를 어떻게 한 거예요? 고정한 거예요. 1결당 4에서 6두로. 그래서 조선 전기와 비교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동법 시행과 관련된 자료 플러스 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초의 토산물 공납에 대한 공납제와 관련된 거 지금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토산물을 직접 서울에 바치게 했어요. 그런데 그 폐단이 점점 불어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이가 수미법도 주장을 하고 했으나 안 됐고요. 결국에는 광해 즉위년에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 대동법이 시행됐다. 쌀로 걷었다. 뭐의 기준에 따라? 토지 결수에 따라. 이게 지금 대동법의 핵심 내용을 담은 바로 그 사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지방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 역시 균역법 사료가 하나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사료인데요. 여기 보세요. 영조가 특별히 군포를 1필로 감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긴 사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균역법의 핵심 내용, 분포를 한 필로 줄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신년 좌의정 이원익 몰라도 괜찮아요. 예, 이 법을 실시했어요. 토지의 결수에 따라 토지를 갖고 있으면 쌀을 징수하는 거예요. 1결당 12두 한 성으로 올라가는 공납, 공물을 대신하게 했고요. 먼저 경기에서 시행했고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선해청을 설치했다라고 하고 있죠. 뭐다 얘들아? 대동법이고요. 이 대동법을 통해서 쌀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는, 그래서 납품하는 뭐가 등장한다? 예, 공인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건 영정법이고요. 예, 이거는 균역법에 대한 부족분 해결인 거고요. 불법으로 노비된 자를 조사한 건 뭐 노비안건법이나 전민변정도감 뭐 다 있을 수 있고요. 풍융에 따라 구등법, 이거는 네, 세종 때 있었던 연분 구등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2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65페이지에서 66, 67까지 가는 바로 이 부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그래서 조선 전기로 사실은 예, 이 전기와 후기를 구분짓는 이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죠. 그리고 이 선조 때부터 시작해서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그 다음에 사실 뭐예요? 고순으로 끝나거든요. 오늘 선생님이 고종즉위 직전까지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한마디로 뭐냐면 조선 후기에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정치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빨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요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만 사실 내가 채워낼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사실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오른쪽에 있는 선생님이 이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치 변화와 관련해서 요 4가지, 지금 5가지죠, 총. 이 5가지의 요 키워드의 개념을 아주 자세히 설명까진 못하더라도 이게 뭐다, 아니 혹시나 이거의 개념을 설명했을 때 그래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부분 아주 어렵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몇 차 황국이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흐름을 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세도정치. 소수의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싹 장악하고 왕권은 약했고 이때는 막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관직을 막 돈 받고 파는 일들도 생겼고 삼정이 문란했었어. 순조, 헌종, 철종 때 약 60여 년을 얘기하지. 이러면 퍼펙트야. 탕평, 영조와 정조 때 탕평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씩만 해나가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와 볼게요. 우리 사림들이 끝끝내 4번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 그랬어요. 기억합니까? 그래서 선조 때 어떻게 돼요?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붕당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존재하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근데 이 붕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사실 이들의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황 선생님을 좀 따르고 있어. 우리는 사상적으로 이희와 성원의 생각을 따르고 있어. 우리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좀 영남 쪽에서 서원들 출신이고 공부했던 사람이고 우리는 뭐 누구 제자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뉜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간의 정당의 개념도 있지만 훨씬 학문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배경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눴어. 이들은 기존 정치에 대한 생각도 서로 좀 달랐어. 그래서 나뉜 거야. 동인과 뭘로? 서인으로 나뉘었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 선조 때 정열인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 자체보다도 이 사건을 둘러싸고 동인 내부에서 이견이 생겨요.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서 이 동인 내부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붕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는 설명했고요. 이 붕당이 선조 때 북인과 남인으로 나뉜다 정도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동인과 서인으로 선조 때 붕당, 예, 학문적이고 정치적이고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나뉘었고요. 그리고 이 동인이 역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습니다. 오케이야. 있을 수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하지 않은 사회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뉘었는데 그러면 정권을 잡는 붕당이 있을 것이고 좀 소외되는 정당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또 야당도 있잖아. 그러면 이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 때 광해군과 함께 중리배교 얘기하고 대동법 시행하고 이 당시에 좀 권력의 핵심으로 있었던 붕당이 어디냐면 북인이에요. 그리고 북인은 실제로 광해군이 뭘로 끝이 나게 됩니까?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잖아, 중간에. 그렇게 폐위되면서 진짜 이 북인 세력은 완전히 끝나버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놨어? 몰락이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북인은 더 이상 있니 없니?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붕당은 뭐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인과 보여? 여기 보여? 서인과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요 정도만 따라오시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인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뭐가 지금 딱 들어가 있습니까? 인조 반정이 있습니다.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본인이 반정을 통해 권력을 차지했어요. 완전 다른 정책을 취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인조 반정을 인조 혼자서, 이 사람이 능양군이라고 하는데 광해군의 조카 능양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광해군 정권 때 소외됐던 바로 이 서인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 서인들이 인조와 함께 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인조 반정을 주도한 건 서인이었어요. 그러면 인조 시기에 누가 확 떠오를까? 그렇지, 서인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예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인들의 핵심 논리가 뭐예요? 우리는 명나라와 친하고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이며, 그치? 후금은 오랑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이 서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조 때 뭐가 일어나? 이거 지키다가 뭐가 일어나 얘들아? 그렇잖아. 인조 때 두 번 다 호란이 일어나잖아. 광해군 때 없었던 전란이 이 인조 때 있잖아. 강력한 친명배금 정책을 통해서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인은 몰락하지 않아요. 이 전쟁에서 막 패배하고 그랬지만 몰락하지 않고 그대로 가요. 되려 인조의 아들이자 실제로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던 복림대군이라고 하는 이 차남이 형인 소현세자가 죽게 되면서 차남인 복림대군이 즉위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청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강했는지 몰라요. 아빠가 머리를 잃으면서 항복했어. 나는 몇 년 동안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어. 그래서 실제로 이 효종 때는요. 오히려 서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북벌운동이라고 해서 북쪽을 정벌하겠대. 그럼 조선의 입장에서 북쪽은 어디예요? 그렇지. 청나라 정복하겠다. 청나라를 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단한 성과를 거치는 못했으나 전개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북벌 뭔지 알겠죠? 북쪽을 정벌한다. 북학 뭘까요? 예, 북쪽의 학문을 배운다. 청의 문물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효종이 죽고 나서 현종이라고 하는 왕이 됐는데 사실 조선에서 현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괜찮아요. 많이 아팠어요. 예, 근데 문제는 현종이 즉위한 다음에 효종 때와 관련해서 요 앞선 시기와 관련해서 두 차례 뭐가 생기느냐? 요 개념 용어는 좀 기억을 할게요. 예송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두 번에 걸쳐 있었다. 그래서 1, 2차 예송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야. 앞에 볼게요. 현종 때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으니까 현종이 왕이 됐을 거 아니야. 효종이 죽었어요. 1차. 효종이 죽었는데 효종이 죽었어. 그럼 상복을 입어야 되잖아. 그지? 왕이잖아. 근데 누가 살아있었냐면 인조의 비가 살아있었어요. 자이대비 조씨라고 하는. 근데 효종의 엄마는 아니고 아무튼 예.
대비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인조의 비인 자이대비 조씨가 아들뻘인 그 인조의 아들인 효종이 죽었을 때 상복 몇 년 입느냐를 가지고 서인과 남인이 지금 조정의 붕당이라고는 서인과 남인밖에 없어요. 이 둘이 사실은 이 예의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격렬하게 대립과 갈등을 한 상황이 예송입니다. 그 애들이 그래. 상복을 3년 입든 1년 입든 그거 뭔 상관입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막. 사실 일본이 나중에 일제강점기 우리를 식민 지배할 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막 비난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상복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막 그런 세력 다툼이 아니라 효종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 거야.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효종은 형인 소현세자가 죽고 차남의 자리에서 왕위에 올랐다. 1년만 입으면 된다. 아니 무슨 소리냐. 차남이든 뭐든 정통으로 지금 계승을 했기 때문에 국왕은 일반 사대부인 우리랑은 다르다. 국왕의 특별함, 국왕의 대단함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엇이다. 3년 입을 충분한 명분이 있다. 정통성이 있다. 이러면서 지금 나누는 국왕과 사대부를 어떠한 존재로 보느냐, 같은 존재로 보느냐,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느냐 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였고요. 예, 그 안에서 나온 것이 1차 예송입니다. 예, 그때 1년이 이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효종의 비가 이번엔 또 죽어요. 그러니까 효종의 아내죠. 또 죽는데 아직도 이분이 살아계세요. 자이대비 조씨가. 또 상복 얼마 입어. 똑같은 논리로 1년을 입어야 된다. 9개월을 입어야 된다. 이거 연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역시 그러한 논리 가운데 남인과 서인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사실은 잘 공존해 왔어요. 근데 굉장히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 사건이 된 것이 바로 현종 때다라는 거예요. 이 현종의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지만 그냥 바로 어린 나이부터 즉위하자마자 정치 권력을 딱 장악한 정말 정통성 하면 우리나라 20 그 몇 명의 임금들 가운데 제일이라고 불리는 숙종이 왕위에 딱 올랐습니다. 이 숙종 때는 이 숙종이 이 남인과 서인들을 좀 이용해요. 어떤 식으로 가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6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뭐라고 나올 것이냐? 환국이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송을 거치면서 남인과 서인들의 대립이 굉장히 격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공존해 왔다가 이 대립과 갈등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숙종은요, 아버지 때 그 예송을 눈으로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정치의 주도권을 국왕이 좀 장악하려고 하는 생각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인과 서인들을 가지고 국정을 본인이 그 판세를 좀 주도해요. 예를 들면 지금 서인이 쫙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조정을 좀 장악합니다. 이 서인들을 정치의 파트너로 쫙 가지고 가요. 서인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지나치게 권력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뒤집어요. 판을 뒤집습니다. 국면을 전환합니다. 그걸 환국이라고 해요. 그럼 대거 서인들이 실각하고요, 쫓겨나고요, 뭐 유배도 가고 해요. 그럼 이번에 남인의 손을 잡습니다. 남인에서 밀고 있는 막 후궁이 막 승승장구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남인들과 함께 또 집권을 합니다. 남인들의 힘이 굉장히 세져요. 심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이번에 다시 또 국왕이 이 국면을 또 전환하면서 남인들 대거 실각합니다. 다시 서인이 집권해요. 그럼 여러분, 이때 서인과 남인들은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번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상대편을 제대로 눌러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또 어떤 식으로 보복될지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 환국의 가장 큰 병폐는 무엇이냐? 국면이 자꾸 전환된다라는 게 아니라 남인도 서인도 이제 상대방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막 죽이고 유배 보내고 철저하게 막 제거하면서 뭐예요? 자신들이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당전제와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승리자는 누구냐? 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인이 또 강경파인 노론과 서인 내에서도요.
소론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숙종과 그리고 그 아들인 경종때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지금 66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예요. 이런 거 어려울 거 없어. 그냥 핵심 키워드만 보면 돼. 경신년에 죽임당했고 이 사람이 남인에게까지 미쳤대. 남인의 자녀 세력이 다시 국정을 담당하게 되었대. 됐어요? 노론, 소론, 남인의 갈등이 커져갖고 서로 역적으로 모함하고 영향이 시골까지 퍼져서 막 싸우고 난리가 다른 당색이랑은 상종도 안 하고 있어요. 이쯤까지 가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붕당 정치가 그 건강성을 잃고 변질된 거고 결국엔 뭐예요? 황국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즉위한 사람이 영조와 정조입니다. 이 영조와 정조가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사실 뒤에 있는 세도 정치는 그 뒷강에 붙여서 얘기해도 상관없어. 근데 오늘 이거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수능을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명확하셔야 되고요. 66페이지 맨 위에 탕평정치의 전개 딱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영조와 정조 21대, 22대 조선의 임금을 묶는 키워드는 탕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개념 용어 또 나옵니다. 영조는요, 숙종의 둘째 아들이에요. 숙종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숙종의 아들인 경종이 먼저 왕이 됐고요. 이 사람은 천안 무수리의 출생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형이 이미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종이 후사 없이 죽게 되면서 동생이었던 이 연인군이 세제가 되면서 이제 왕이 된 인물입니다. 다만 그 컴플렉스 엄마가 무수리 출신이다라고 하는 게 계속 따라왔고요. 집권 초기에는 이 노론들이 밀어줘서 지금 왕이 된 인물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장기간 왕위에 있었던 50년이 넘었던 바로 그 사람인데요. 노론의 지지 속에 왕이 됐던 건 맞으나 이 영조가 긴 재위 기간 동안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탕평정치예요. 어떤 식으로 탕평을 했느냐? 자신의 뜻, 어떤 거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탕평의 정신을 지지하는 탕평파를 육성해서 이들을 등용하면서 전국을 운영한 게 바로 영조의 탕평정치의 핵심이고요. 붕당의 근거지가 되고 서로 완전히 나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서원, 지방에 있었던 성리학을 가르치고 선현을 모셨던 바로 그 서원을 대거 정리합니다. 나중에 고종 때 또 한 번 있긴 합니다만 이때도 꽤 많은 서원이 정리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제위 기간 동안 아까 얘기했었죠? 균역법을 시행하죠. 이 균역법을 시행함으로써 농민들이 갖고 있는 군역에 대한 부담, 군포의 부담을 한 필로 줄여줬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사실은 태종 때 신문고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시금 부활시키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정치 제도와 관련해서 기틀, 경국대전 중심의 조선인 건 맞으나 조선 후기에 속대전이라고 해서 법전 편찬을 통해 또 기틀을 마련했던 임금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가 시험에 나왔는데 요게 시험에 사료를 주면서 뭘로 정답을 갔다? 균역법으로 갔다. 그게 올해 2019학년도 수능의 포인트였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영조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임금이 정조입니다. 22대 임금이고요. 영조의 손자입니다. 그럼 아빠는 어디 갔어요? 그 아빠가 사도세자잖아요. 영조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게 됩니다. 이거는 수능 개념 때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탕평정치인데요. 할아버지인 영조가 탕평파를 육성해서 등용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 정조 같은 경우에는 노론, 소론, 남인 이런 여러 붕당 세력들 이미 다 몰락했다라고 하는 이들까지도 남인까지도 다시금 등용하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즉 고르게 중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만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능력 있는 인재들을요 규장각을 통해서
예, 육성합니다. 이 규장각은 왕실의 도서를 보관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왕의 학문적인 어떤 정책이라던가 연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함께 했던 파트너고요. 여기에서 일하는 연구자들, 학자들이 굉장히 사실은 정조의 개혁에 큰 도움을 주죠. 뿐만 아니라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걸 시행합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문신관리들 이하로 이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젊고 유능한 문신들을 정조가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심지어 시험도 봐요. 그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지금 내 개혁의 파트너로 지금 계속해서 내공을 키워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역시 법전 편찬, 대종통편 있고요. 선지로 진짜 많이 나오는 장영영을 이때 설치합니다. 예, 국왕의 친위 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군사 관련이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죠. 수원의 화성을 축조하죠. 정치 기능, 군사 기능, 경제 기능까지 담당하는 새로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구현할 곳으로 수원 화성을 만들고 직접 가기도 여러 차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혁 정치도 펼쳐서요. 서울 차별을 좀 완화해서 능력 있는 서울들 등용해서 규장각의 검소관으로 활용하고요. 통공 정책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유기전만 제외하고 우선은 어떻게 하느냐? 허해주는데 이건 다음 시간 경제사 시간에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키워드는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정조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료로도 나오고요. 문제로도 나오고요. 다 나올 수 있는데요. 한번 볼래요? 팔달산에서 멀리 보니 랄랄랄랄랄라 5, 6년 만에 이렇게 빨리 도회지가 되었대요. 내가 너무 기쁘대요.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는 것은 장차 억만 년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다.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정조가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8번에 가고강에 대한 설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즘 무슨 군사 얘기고 장교 얘기고 한데 장용위라고 하더니 20명 늘려서 장용영이라고 했고요. 결국에는 이 무예 출신, 무예 별감 장교 출신들이 국왕을 뭐하고 있습니까? 친위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용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누굽니까? 정조죠. 정조하면 뭐예요? 규장각, 초계문신제. 이건 쓸 수 있어야 돼요. 규장각, 초계문신제, 수원화성, 장용영.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순조, 헌종, 철종의 바로 세도정치 시기입니다.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약 60여 년간 지속된 시기예요. 11살의 순조, 8살의 헌종, 그리고 글도 몰랐던 강화도령 출신의 철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이 시기는 왕은 존재하지만 왕의 아내, 그러니까 왕비의 가문이라던가 왕의 외가의 가문들이 권력을 다 장악하고 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정치가 굉장히 많이 타락하고 어려움을 겪는 바로 그 시기가 세도 정치 시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예상이 되겠죠. 비변사를 이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니까 뭘 힘들게 과거 시험 공부를 해요. 시험지 유출하면 되고 돈 주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매간매직의 풍토 이런 것들이 횡행했던 시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군수가 되고 고을의 사또가 되면 당연히 본전 생각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수탈합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강 말고 13강에 우리가 이 13강에서 흥선대원군이랑 고종 얘기할 거거든요. 그 앞에서 연결해서 같이 가도록 할 거기 때문에 세도 정치는 우선 지금 딱 맛만 보고요. 조선 후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요거를 대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는지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 문화사의 변화 이어가고 그 다음 강 흥선대원군 고종 얘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EBS